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정말 들을 때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 그런 놀라운 통계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워렌 버핏이 자기 재산의 무려 99.5%를 50세 이후에 벌었다는 사실인데요. 네, 99.5%죠. 처음 딱 들으면 그냥 오래 사셨으니까 돈을 많이 버셨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경이로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엔진, 그 구조적인 원리를 밝혀내는 겁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3가지 프레임워크로 나눠서 한번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수학, 구조, 그리고 심리.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프레임워크, 수학적인 부분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모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건 역시 수학적 원리, 바로 복리의 힘이더라고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 유명한 공식도 있잖아요. A는 P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R의 T제곱. 네, A는 P 1 플러스 R T제곱. 최종 자산 A는 원금 P의 수익률 R을 기간 T만큼 거듭 제곱한 값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거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역사상 연평균 20% 수익률을 낸 투자자가 버핏 말고도 꽤 있었단 말이죠. 물론입니다. 피터 린치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유독 버핏에게만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난 걸까? 이걸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그 시간, T 변수 하나 때문이라고만 보기엔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분석이 그냥 멈추곤 하죠. 복리는 시간이 전부다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버핏의 사례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말씀하신 공식의 변수 R과 T가 둘 다 극단적인 수준이었고, 둘 다요? 네, 그리고 이 둘이 만들어낸 시너지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익률 R, 연평균 20%를 거의 80년 가까이 유지했다는 것. 80년이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거의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수준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긴 시간 동안 원금 P가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있습니다. 원금 P. 저는 보통 그걸 그냥 맨 처음에 투자한 돈, 시드머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바로 그겁니다. 50세가 된 워렌 버핏의 원금 P는 더 이상 20대 청년의 그 시드머니가 아니었던 거죠. 이미 수십 년간의 복리가 쌓이고 쌓여서 그 원금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리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되겠네요. 처음에는 정말 미미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그래프요. 맞습니다. 그 하키스틱 커브요. 버핏의 50세는 바로 그 변곡점, 그 하키스틱이 확 꺾이는 지점을 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 그 이후에 기록한 똑같은 20% 수익률이 만들어내는 부의 절대적인 크기, 그 금액 자체가 이전 30년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발한 겁니다. 와,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작은 눈덩이를 굴릴 때는 한 바퀴 굴려봐야 눈이 정말 조금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집채만한 거대한 눈덩이는 살짝만 굴러도 엄청난 양의 눈을 흡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50세 이후는 이미 그 집채만해진 눈덩이를 굴리는 단계였다는 거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효과를 장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장수 프리미엄? 네, 이게 단순히 오래 살아서 얻는 이점, 그게 아니고요. 거대해진 자본이 아주 긴 시간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그 기하급수적인 폭발을 의미합니다. 거대해진 자본과 긴 시간의 만남. 네, 수학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지만 이게 한 인간의 삶에서 실제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경이로운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수학적 마법을 현실에서 계속 돌아가게 만든 동력원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렇죠. 엔진이 있어야죠. 네, 그 엄청난 눈덩이를 계속 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금이라는 새로운 눈을 공급해준 시스템. 이게 바로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 프레임워크,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연결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그냥 여러 회사를 소유한 지주 회사라고만 생각하면 이 현상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복리를 위해 설계된 완벽한 연구자본 머신 그 자체입니다. 연구자본 머신이라니. 와,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 머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회사랑은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자본의 흐름에 있습니다. 보통 회사가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버크셔 해사웨이 산하의 수십 개 자회사들, 예를 들어서 시즈캔디나 가이코 보험 같은 회사들이 벌어들인 그 막대한 이익은 배당으로 거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배당으로 안 나가면 그 돈은 전부 어디로 가는 건데요? 전부 버핏의 손, 즉 버크셔 해사회 본사로 송금됩니다. 전부요? 네. 그리고 그 돈은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즉시 재투자를 위한 연료가 되는 거죠. 와, 자료에서는 이걸 보험업에서 나온 플로트라는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로트요? 그게 뭔가요? 원래 보험사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고객에게 보험료를 먼저 받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보험사가 그 돈을 잠시 운용할 수 있는데 이 남의 돈을 플로트라고 부르거든요. 아, 먼저 받은 보험료를 굴릴 수 있는 돈. 그렇죠. 버핏은 이 개념을 그룹 전체에 적용시켜버린 겁니다.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사로 가져와서 일종의 내부 플로트로 만들어버린 거죠. 와, 그러니까 버크셔 해사웨이라는 제국 자체가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재투자할 현금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폐쇄루프 시스템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버핏이 50세를 넘긴 시점은 이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이 시스템이 내뿜는 내부 현금 흐름이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금리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항상 가장 값싼 자산에 사들일 수 있는 실탄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를 다른 훌륭한 투자자들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구조적인 우위였습니다. 그 구조적 우위가 가장 빛을 발한 순간,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때였겠군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현금이 마르고 공포에 떨면서 좋은 자산, 나쁜 자산 가릴 것 없이 다 내던질 때 버핏은 오히려 그 시스템이 뿜어내는 막대한 현금을 들고 시장의 구원투수처럼 등장했잖아요. 네,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했죠. 맞아요. 그때 그 조건이 정말 파격적이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50세 이후의 버핏은 단순히 돈 많은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뭐랄까 최종 자본 공급자의 위치에 오른 거죠. 최종 자본 공급자? 네. 그의 이름과 버크샤일 자본이 일종의 보증수표가 되면서 남들에게는 괴멸적인 위기였던 순간이 그에게는 독점적인 투자 기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규모의 경제가 기회의 질까지 바꿔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가 설계한 시스템 후 수학적 복리를 가속화하고 다시 그 성공이 시스템의 명성을 높여서 더 좋은 기회를 끌어오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거죠. 알겠습니다. 와, 수학적 원리를 현실화한 버크셔라는 완벽한 시스템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동차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결국 운전자의 역량이잖아요. 그렇죠. 운전자가 중요하죠.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도 2008년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배짱, 그 담력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같이 팔아버렸다면 아무 소용 없었겠죠.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인 건 버핏이라는 한 인간의 심리였겠군요. 이게 바로 저희의 세 번째 프레임워크와 연결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수학과 구조만으로는 기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기계를 수십 년간 고장 없이 운용한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수많은 시장의 광기와 공포를 온몸으로 겪으며 축적된 경험적 지혜라는 무형자산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지혜가 버핏에게 두 번째 수준의 사고, second level thinking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합니다. 두 번째 수준의 사고,
저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로는 체스 게임처럼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서 네. 그 수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상대방의 재반응까지 내다보는 뭐랄까 그런 다층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맞습니다. 첫 번째 수준의 사고는 이 회사는 실적이 좋으니 주가가 오를 것이다.처럼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이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머뭅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요. 아닙니다. 하지만 버핏이 하는 두 번째 수준의 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모두가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이미 과도하게 올랐다. 이 기대감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 오히려 지금 시장이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저 기업의 숨겨진 가치는 없을까? 이렇게 한 단계 더 깊이,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정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겠군요. 절대 아니죠. 수십 년간 기술 버블의 붕괴,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금융 위기,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시장 재난을 직접 겪으면서 단련된 결과물입니다. 그 경험 자체가 자산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은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모두가 이성을 잃었을 때 오히려 가장 명료하고 차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이제 세상이 끝났다면서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는 미국의 장기적인 생산성은 건재하다라는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었죠. 와... 바로 그 결정들이 그의 부를 평범한 복리곡선에서 이탈시켜서 계단식으로 점프시킨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 특히 그 감정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와닿네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50세 이후의 버핏은 시장의 탐욕과 공포라는 그 거대한 감정의 파도 위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는 서퍼, 일종의 감정적 면역력을 갖게 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일관된 원칙과 감정 통제 능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버크셔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가졌더라도 연평균 20%라는 수익률을 수십 년간 유지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무너지면 끝이라는 거군요. 네. 시장이 환호할 때 신중하고 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 탐욕스러워질 수 있는 그 심리적 강인함이야말로 버핏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것은 오직 시간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해보죠. 저희는 지금까지 폭발적인 수학적 원리, 그리고 그것을 구현한 구조적 시스템, 마지막으로 그 시스템을 운용한 심리적 특성이라는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했다는 거겠죠. 네, 오늘 논의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서로를 강화하면서 그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는지 들여다보죠.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버핏의 심리적 우위와 경험적 지혜는 변덕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연평균 20%라는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지켜내는 뭐랄까 단단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수익률을 지켜내는 방패. 둘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구조적 엔진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복리의 원료가 되는 원금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대규모로 공급하는 거대한 연료 탱크 역할을 했죠. 아, 방패와 연료 탱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학적 프레임워크, 즉 80년이라는 극단적으로 긴 시간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네, 이제야 그 99.5%라는 숫자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심리가 수익률을 지켜냈고 구조는 원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 모든 것을 곱하고 또 곱해서 결국 재산의 99.5%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지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를 현실로 만든 겁니다. 정말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완벽한 조합이네요. 맞습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이 왜 스노우볼, 더 스노우볼이었는지 이제 온전히 가슴으로 이해가 되네요. 아, 그렇죠. 스노우볼. 50세 이전까지는 춥고 긴 언덕을 오르면서 열심히 눈덩이를 단단하고 크게 만드는 그런 고된 과정이었다면 네, 아주 긴 과정이었죠. 50세 이후는 마침내 정상에 도달한 그 거대한 눈동이가
가장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스스로의 무게와 관성만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굴러내려가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네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본, 경험, 구조라는 세 가지 차원의 힘이 50세 이후 동시에 그리고 최대 강도로 상호작용했던 겁니다. 네. 그의 성공은 단순히 투자를 잘했다거나 오래 살았다는 한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조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 연구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워렌 버핏의 50세 이후 부의 축적은 단순한 노년의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신호가 아니죠. 오히려 시간과 규율, 잘 설계된 시스템,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어떻게 결합하여 한 개인이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재무적 성취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장기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의 힘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투자를 넘어선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 투자를 넘어서요? 네. 버핏이 보여준 것은 단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든 장기적인 관점과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시스템이 만나면 얼마나 경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지금 굴리고 있는 스노우볼은 무엇인가요? 나의 스노우볼. 네. 그것이 꼭 재정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지식일 수도 있고 전문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소중한 인간관계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스노우볼의 잠재력이 완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히 굴려 내려갈 수 있는 당신만의 길고 가파른 언덕을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